저는 지금 이제 유럽 5개 개국에 있는데 저희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 때 유럽 부가가치세 VAT가 굉장히 복잡해요. 유럽이 28개국, 물론 영국이 이제 어떻게 됐지만 워낙 세법도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법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좀 자동으로 계산도 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5개국. 예. 그럼 5개국이면 어디? 여기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은 어느 나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은 룩셈부르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예. GDP가 지금 세계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이면 거의 1억?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1억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마존의 헤드쿼터 유럽 지부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거기 룩셈부르크가 어떤 좀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룩셈부르크가 위치적인 장점이 우선 있는 것 같은데요. 룩셈부르크에서 차를 타고 한 20-30분만 가면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다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비행기를 타면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1시간에서 2시간이면은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자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에게 법인세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룩셈부르크로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딱 제가 말로만 들어도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은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 2% 안에 드는 스펙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이나 뭐 해외 취업과 관련된 멘토링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으신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룩셈부르크에 있다가 이제 주말 연락이 우선 정말 많이 와요. 한국 대학생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직장인분들 중에서 MBA 관심 있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그게 아니면 아마존에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연락이 와서 링크드인이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은 이제 그분들이랑 통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력서를 고쳐야 될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지, 아니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면접 같은 것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었고요. 무료로? 네, 무료로.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사실 책도 내고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거의 못하고 지금은 한 분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유료로 사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삼성부터 다닐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부터 다니면은 거기서 배우는 게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아마존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데 삼성에서 배웠던 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일을 하는 방식부터 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배워왔던 것을 잘 적용해서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됐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아마존에 가면은 그런 체계가 없이 좀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잘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성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는가? 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정말 뭐 싫어서 퇴사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걸 경험해 보고 싶어서 간 거라서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돌아올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PM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지. 이제 저도 입사하기 전까지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물론 어느 정도의 찾아보고는 들어갔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제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제품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담당자는 이 제품이 고객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이를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개발팀도 있을 수 있고 UX 사용자 경험팀이 있고 또 이제 비즈니스 팀들, 뭐 세일즈 팀들, 마케팅 팀들이 있는데요.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고객들이 사용하게 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다 받은 다음에 이걸 더 좋게 계속 개선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비전을 제시해주고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부서의 그런 것들 또 조율하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전공이 화학공학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하시는 일은 그래도 코딩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코딩은 간단한 코딩 같은 건 필요한데요. 이제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건 필요 없고요. 정보를 어느 정도 찾거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코딩이면 충분하다고. 보통은 이제 코딩을 기본적으로 해야 네. 뭔가 테크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네네. 볼 것 같은데 이제 책에서는 코딩이 젬병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전혀 근데도 못해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물론 프로덕트 매니저면 어느 정도의 코딩도 할 줄 알고 이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존에서는 이제 소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거 아니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딩이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적어도 프로덕트 매니저를 뽑을 때는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코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배웠거든요. 그 프로그램 언어 자체를 제가 모르던 언어여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코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코딩을 전혀 못한다라고 해도 네, 충분히 시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님들이나 UX 디자이너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세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말고도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정해진 리소스가 저희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면서 현실적은 아니지만 현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업무라는 게 프로덕트 매니저의 네,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정말 전 세계 기업이잖아요. 그 작년에는 세계 1위였고 그래도 막 1위, 5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그런데도 이직률이 네. 낮은 편은 아니라고. 네, 맞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업계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이제 다양한 IT 기업들을 다니면서 본인의 몸값도 올리고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또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전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네, 이직률이 높은 거지 막 너무 막 네, 회사가 안 맞아서 퇴직하는 경우는 네, 저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되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나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받아준다고. 네네네. 그런 정말 것도 그런 네,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성과 이런 게 잘 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분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역량이. 그래서 이직도 쉽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받아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약간 제 생각인데요. 음. 제 생각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직을 하면서 분명히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다른 회사를 갔다고 해서 안 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회사에 좋은 쪽으로 퍼뜨리면은 회사에도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존도 네. 야근을 많이 하나요? 야근이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시기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야근이라는 사실 개념이 없어요. 무슨 야근비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중요한 회의가 있지만 또 동시에 본인 아이의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럼 축구 경기를 가요. 대신에 이제 다른 그 전에 일 처리를 다 해놓고 미안하지만 못 가지만 내 일은 다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워라밸이랑 아니면은 그런 걸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야근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야근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눈치성 야근은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인턴 친구가 한 명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퇴근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몇 시에 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몇 시에 오는지도 관심이 없고요. 퇴근 직전에 일을 주는 일도 네, 없고요. 제가 네,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어떤 회의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이 정보 내가 정리를 해서 퇴근 전까지 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매니저가 그냥 집에 가라고 어차피 너가 지금 보내봤자 나 안 읽을 거니까 내일 와서 정리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퇴근 전에는 네, 일을 시키는 일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지나친 업무량. 근데 지나친 업무량보다는 본인 일을 본인이 잘하고 싶어가지고 좀 늦게까지 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네. 태양님도 네. 거기에 속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특히 초기에 그랬고요. 뭐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런칭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할 때는 네, 조금 늦게까지 남는데 그렇다 해서 막 10시, 11시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뭐 늦어도 한 8시쯤에는 네, 정리하고 집에 가죠. 그러면은 대략 네. 태강님은 주당 한 네.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으세요? 한 5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은 진짜 많아요. 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너가 정말 일을 원하면 일은 쌓여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선순위가 아닌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더 생각을 안 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만 잘하면 돼요. 특히 저희 매니저나 저희 디렉터 같은 경우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은 많지만 내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퇴근을 해도 네, 큰 나중에 뭐 평가 이런 거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워라밸을 찾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막 캘린더에 목적을 분명하게 쓰지 않으면 거절도 잘한다고. 네, 저희 매니저나 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에서 일을 배웠을 때, 아마존에서 일을 배웠을 때 캘린더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게 누군가의 시간을 이렇게 빌릴 거면은 자세한 정보를 주고 의미 있게 써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이제 회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어떠한 목적도 없고 의제도 없고 뭘 하러 가는지도 모르면은 그냥 아 미안 나 안 돼라고만 해도 그 사람이 막 의가 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그럼 다른 날 괜찮아라고 했었을 때 근데 그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정보를 줘야 되죠.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긴 한데 되게 이렇게 성장하시려고 하고 진취적이시려고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실제로 그러시죠?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책에도 보면은 좋은 상사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바레이저. 맞아요. 바레이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바가 이제 기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저는 올려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할 때든 어떤 문제나 어떤 결정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좀 더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정말 최선인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채용할 때도 바레이저가 있고요.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아니면 제가 고객 경험을 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바 레이저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와서 이게 정말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이제 작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똑같은 말을 했을 때도 더 높은 목표를 새해에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되게 큰 부담을 느껴가지고 힘들어하고 좋은 상사의 조건으로 바레이저가 딱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 상사는 그렇게 막 뭐 글 쓸 때 물론 빨간 줄 좀 예전엔 쳤었는데 정말 지시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구체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대신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고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근데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질문만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올바르게 가는 건 제 역할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좋은 상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삼성에서 뵀던 제 첫 상사로 설명하셨던 분도 그분이 굉장히 잘했던 게 이제 처음에 잘 가르친 다음에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그냥 정말 가이드만 줘요.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큰 틀을 주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삼성 같은 경우가 아까 완벽주의 그리고 아무래도 하드웨어 이런 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좁다라고 볼 수 타이트하다? 바운더리가 좁기보다는 이제 자유롭게 놀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해 주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제가 개발팀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딱 언급하긴 그렇지만 뭐 A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걸 하겠다 하면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팀이랑만 일을 하니까 아마존에서는 진짜 하겠다면 다 하는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제
다음 분기가 넘어서서 다른 팀이랑도 일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팀은 더 공격적으로 난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는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시켰더니 그 시기가 딱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다 안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문화는 약간 무조건 우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되 좀 안 돼도 괜찮은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정말 최소한의 목표만 잡아놓고 이걸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었으면은 이제는 조금 더 그런 걸 고려하면서 이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요. 반대로 조금 더 목표를 낮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정말 이게 말이 되냐,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좀 더 동기부여를 주려고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각국의 언어의 온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연륜으로 또 쌓이시는 거고, 직장 경력으로 또 사시는 거고,